친구랑 같이 초밥을 먹으러 가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초밥을 제대로 먹으려면 간장을 생선에만 콕 찍어 먹어야 한다고. 어쩌다 간장을 밥에 묻히는 순간 친구의 호들갑이 시작됩니다.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그럴 거면 간장계란밥을 먹어라. 사실 간장을 어디에 찍어야 하냐는 건 아주 논쟁적인 문제긴 합니다. 제 친구의 발작 버튼이기도 하고요. 초밥을 어떻게 찍어 먹든 상관없습니다. 흔히 샤리와 네타의 조화라고 하죠. 적절히 간이 된 밥에 신선한 생선이 더해지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슬고슬한 밥알이 풀어지면서 생선의 기분 좋은 비린내와 기름 맛이 퍼지면 그게 끝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맛있고 다 좋은데 딱 1인분만 먹으면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 엄청 배부른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더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초밥집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1인분을 주문하면 초밥 10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열받게 애매해요. 15개 정도면 아쉬울 거 없이 딱 좋을 것 같은데 1인분을 먹고 추가로 주문하게 만들려는 상술일까? 그러다가 왜 초밥 1인분이 10개로 정해졌는지 궁금해졌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먼 과거 얘기부터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초밥은 정확히 말하면 니기리즈시라고 해요. 일본어로 니기로는 손으로 쥐다, 잡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손으로 쥐어서 만든 초밥을 니기리즈시라고 해요. 이게 처음 등장한 건 일본 에도 시대였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으로 추정돼요. 당시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패스트푸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초밥하면 나래지시, 그러니까 발효초밥이 메인이었다고 해요. 나래지시는 기원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음식으로 생선을 최대한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식 초밥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나래지시를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해요. 생선을 소금에 절인 뒤 쌀밥과 함께 항아리에 넣고 발효시켜요. 보통 몇 개월 발효시키고 길면 1년 뒤에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발효가 끝나면 이걸 그대로 먹습니다. 아니 잠깐, 뭔가 이상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밥에 초가 빠졌잖아요. 식초, 원래 고대식 초밥에는 식초를 따로 넣지 않습니다. 밥이 장시간 발효되면서 초산이 생기는데 이게 천연식초 역할을 해서 생선을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자기 한 몸 바쳐서 생선을 보관하는데 몰빵한 밥은 산성분이 너무 강해져서 맛이 엄청 시큼하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선만 먹고 밥은 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밥이 일종의 누룩처럼 발효매체로 쓰이고 버려지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에도 시대로 돌아옵니다. 당시 수도였던 에도가 점점 커지고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은 빠르고 간편한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밥을 뭉치고 생선을 올린 니기리지시가 생겨난 겁니다. 아까 패스트푸드라고 말씀드린 데는 이런 맥락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발효를 안 했으니까 산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에 일부러 식초를 넣어서 산미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초밥이 등장했네요. 일본에서도 니기리지시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사실상 초밥하면 이제 니기리지시가 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초밥 시장이 커지면서 초밥집은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적인 초밥집이나 회전 초밥집, 다른 하나는 스시야. 스시야는 보통 오마카세 스타일로 초밥을 제공하는 고급 식당이에요. 오마카세에서 생선의 종류나 구성, 맛 같은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양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초밥 몇 개를 줘야 손님이 적당히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지 셰프들은 고민했습니다. 일본에선 숫자 10이 꽤나 상징적인 숫자로 여겨집니다. 일본어로는 주라고 있는데 이게 체울충자와 발음이 거의 비슷해서 10이라고 하면 완전함, 충분함 같은 뜻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통 요리에 10초 반상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문화적인 맥락에서 셰프들은 초밥 10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양이죠. 물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마카세답게 셰프의 재량에 따라 그 구성이나 양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러다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됩니다. 일본이 패전합니다. 1945년 패전 직후 일본에는 외식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일본 전체가 식량난에 빠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식량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땐 쌀이 엄청 귀했기 때문에 요식업을 핑계로 쌀을 빼돌리거나 암거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차원에서 외식 금지령을 내렸어요. 하루아침에 외식이 금지되니까 밥줄이 뚝 끊긴 초밥집 사장님들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까 고민하던 차에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정부와 딜을 칩니다. 손님들이 재료를 가져오면 그걸 만들어만 주겠다고. 그러면 외식이 아니지 않냐. 우린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다. 한마디로 외식이 아니라 위탁 가공이다. 초밥집 사장님들의 묘수는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위탁 가공이고 뭐고 싹 다 금지할 수 있었겠지만 일본 정부도 밥줄 끊긴 초밥집 사장님들의 상황을 무시할 순 없었겠죠. 그래서 눈 감아주기로 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였죠. 물론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
구슬로 전해지는 말이긴 하지만 그 적당량을 쌀 1호흡으로 잡은 거로 추정됩니다. 1호흡은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인데 생쌀 기준으로 약 150g 정도 됩니다. 사케 작은 한 병도 1호흡이고요. 밥으로 지으면 약 330g, 공깃밥으로 따지면 한 그릇 반 정도 되겠네요. 이걸 초밥으로 만들면 10개, 기가 막힌 아다리죠. 그때부터 초밥 1인분 하면 10개 정도가 암묵적인 룰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음식 하나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 정치, 경제적 상황까지 다 보인다는 게요. 사실 초밥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전초밥집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일도 초당 몇 미터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까지 철저히 계산되어 있다는 점. 더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서 끝!